정말 우아해서 그 친구 중에 또 저는 그 태준 마지막에 소희가 통화했던 그 태준 씨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 막 친구가 만나서 공사장 앞에서 춤추고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러 갔더니 머리를 팍팍 깎고 나오잖아.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딱 한순간에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그 아까 유진에 대해서도 그 한순간에 어머니 이야기로 딱 어떤 힌트를 확 주고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영화적인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게 영화의 순간이지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막 군더더기 없이 한순간에 어떤 것을 경제적으로 그죠?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잖아요, 영화에. 저 영화를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영화만 만드는 일만 해와서 그런지 그것만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런 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영화를 만들 때도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워낙에 좀 드라이하고 사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관객분들한테 크게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인상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나리오 때부터 또 작은 규모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좋은 강박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태준 군하고 또 식사하는 장면에서 밥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고된 노동, 허기, 소외, 외로움, 폭력 이런 것들이 그 밥 먹는 장면에 다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 또 분노할 일 있으면 누군가한테라도 말하라고 나한테라도 하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사가 딱 하나인데 아이고 저기서 정말 그 절실했던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게 진짜 대사도 잘 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소희가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도 걔가 정말 소희 같고 각자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관객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장면 나한테 너무 인상적이고 가슴 아팠어 혹은 너무 좋았어 이런 장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을까요? 네, 저는 그 소희가 이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겨울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카메라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소희는 화면 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죠, 감독님? 제가 그래서 오히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희를 상상하게 되는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 소희가 갔던 곳을 찾아다니는데 처음에 그 가게에 들러서 소희가 앉았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시키고 또 소희 때처럼 똑같이 이게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소희의 장면과 유진의 장면이 겹쳐지는 연출적이고 근데 그것이 저는 유진이 소희한테 마음을 포개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또 탁월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유진과 소희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좀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자살한 팀장 와이프분 아내분께서 연기 너무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소희가 장례식장에 왔을 때 거기서 아무도 못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대사 그게 너무 문학적으로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약간 계속 영화적으로 왜 좋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학적으로 저 그런 대사들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맞다. 아무도 못 오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다 판별하고 있는 유가족의 모습이 확 드러나서 좋았고 그 뒤에도 왜 그 새 팀장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돼. 인상 피고 앉아요. 이참에 앞만 보고 가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우아한 언어잖아요. 실제로 배우님께서도 매우 우아하게 연기를 하셨고 근데 그 우아한 언어로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잖아요.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훌륭한 대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아하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정주리라는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시은 배우님도 찍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이런 장면 혹은 영화 보면서 내가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장면 있을까요? 저는 적당히 좀 하십시다 라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진짜 그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만약에 소희가 아니고 그냥 나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나도 어쩌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한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딱 느껴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가슴 아프거나 인상적인 장면도 많지만 아마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던 감독님께서는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나 어떤 한 개인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이게 사회 전체의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해가는 유진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신 것도 그랬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감독님께서는 좀 이걸 찍으면서 어떤 점에서는 좀 참담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희망을 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희망 혹은 어떤 메시지 혹은 어떤 절망을 함께 나누길 바라셨나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돌이켜보면 가장 참담했던 순간이 저희가 한참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2021년 가을입니다. 10월 말쯤이에요. 그때 이제 촬영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여수에서 그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죽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수는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뉴스를 딱 보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건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때 제가 그 참담함을 느꼈던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다 또 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빨리 뭐 대처하라고 또 지시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또 그냥 다른 뉴스에 또 묻히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요. 그게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나 힘든데요. 어쩌면 그 전에도 우리는 비슷한 뉴스들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꼭 영화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일을 비록 이제 허구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관객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그렇게 계속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현실의 아이들은 없지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공개를 하고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이제 영화에 힘을 믿고 우리 스태프들 배우들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영화가 갖는 힘이 있으니까 하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객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참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물론 감독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특단의 조치를 위하여 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신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 다음 소위 방지법 제정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영화의 힘이 한 컨텐츠의 힘이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지금 다음 소위가 해외 영화제에서도 사실은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해외 영화제에도 두 분께서 이제 참석해 오셨는데 해외 이제 영화제 관객분들 역시도 이 다음 소위를 보면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저도 다음 소위를 칸 영화제에 가서 처음 같이 관객분들이랑 봤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관객분들이 공감을 못 해주시면 어떡하지? 저는 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 자체가 그래도 뭔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관객분들이랑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에 정말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분노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막 생생하게 옆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어디에나 소위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소위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살아야겠다, 좀 더 친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심지현 대표님께서는 뭐 테일이나 아니면 카트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객들하고 많은 공감을 이뤄내셨는데요. 이 다음 소위 외국에서도 이 관객들하고 공명하고 있는 이 작품이 한국 사회에서 혹은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선보인 것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 영화가 1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명이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소설이나 르포집이나 그런 컨텐츠들이 할 수 없는 대중적인 파급력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죠. 그런 면에서 다음 소위 법까지 얘기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그 벨기에 다르덴 형제가 로제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그 나라에 로제타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결국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죠. 근데 물론 몇 년 후에 없어지긴 했지만 영화 한 편이 그런 법까지 만드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도가니라는 소설이 공주영 작가님 소설이 있었지만 비로소 영화 도가니가 나옴으로써 도가니 법이 또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다음 소위가 다음 소위법을 얘기한다는 것까지 왔다는 건 이 영화가 해야 할 어떤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영화들이 또 다른 다음 소위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류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영화들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어떤 토대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소위가.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다음 소위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영화가 해야의 덕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르덴 형제나 켈로치 감독의 영화들이 너무나도 떠오르면서 특히 이 영화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국제 비평 주간의 회막작으로 선정돼서 무려 상영 후에 7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차세대 다르덴 형제, 차세대 켈로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두 분께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저도 이제 국제 대회 많이 참석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거 안 짚어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섭섭하실까봐 한 번 또 이렇게 짚고 갑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영화를 진짜 아직 완전하게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가 이 상영본을 들고 갔으니까요. 무사히 이렇게 상영을 마쳤나 이게 계속해서 가장 큰 것이었고 끝나고는 이제 이상 없다 확인했다 이 정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저도 시은 배우랑 마찬가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하고 저도 좀 놀랬고 또 고맙고 네 그랬습니다. 아까 도가니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박상형 작가님도 요새 이제 해외로 이렇게 다니고 계시지만은 박상형 작가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작품이 이제 영상 컨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 좀 있죠? 네, 현재 대도시의 사랑법이 제가 직접 드라마 각본 작업을 한 드라마 제작 중에 있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작품으로, 자기 입으로 또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OTT 플랫폼의 존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드라마 역시도 OTT 플랫폼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신록 배우님께서도 OTT 플랫폼 훌륭한 드라마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또 받으셨잖아요. 짚어주셨군요. 네네네. 지옥에서 또 와 정말 그야말로 뭐 키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네. 그래서 또 요즘 어떻게 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저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찍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매체들이 서로 간에 넘나들고 있잖아요. 뭐 웹툰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제작된 게 연극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연극에서 또 뭐 연극에서 희곡집이 또 나오고 뭐 소설책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변신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공정성, 포용, 그리고 뭐 어떻게 불균형을 더 해소할 것인가,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 컨텐츠의 수요자로 그리고 공급자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박상현 작가님의 이 말씀이 나온 걸 계기로 다음 소위에서 저희가 살짝 범주를 넓혀서 그럼 다른 매체 혹은 다른 장르, 다른 매체에 있는 다양성 작품들 중에 좀 흥미롭게 보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나리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하신 친정엄마가 너무 친정엄마 같지 않아서 참 좋은 거예요. 전혀 희생적이거나 뭐 이렇게 막 가슴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코다라는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나오신 영화에서는 거기 역시 착한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아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가족의 그 청각장애인 가족에 함께 섞여 있는 비장애인 딸이 겪는 어떤 고통에 공감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청각장애인 가족 중에 엄마가 되게 이기적이에요. 청각장애인 엄마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즘은 그 다양성 작품들도 예전처럼 막 이 소수자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막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런 심파성이 좀 많이 걷어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소수자들을 조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을 좀 재밌게 보셨고 또 어떤 작품들이 그런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는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글로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뭐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년 다양성, 포용성 지표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인종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장애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또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또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글쎄요,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더 웨일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데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은 영화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이면서도 초고도 비만자로서 어떤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 속에서 결국 그 전락해가는 인물이지만 결국엔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다양성 영화로서 강추하고 싶은 감동적인 영화.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기도 하는데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셨으면 웨이 좋겠고 추천하신답니다. 네. 가운데를 보셨다면 또 영화는 아니지만 박상현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람법 같은 거 좀 감사합니다. 읽어줍니다. 저는 제가 제 나이에 이렇게 젊은 작가의 소설을 읽고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지 이렇게 매료돼도 되는지 되게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 성소수자의 이야기, 주변 부의 삶을 사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쿨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려냈는데 그것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북고상 후보까지 하고 정말 그 문학적 아 오늘 입금해드려야 성취도 되겠어요. 하면서 계좌번호 있다가 좀. 됐고요. 또 뭐 그 감독님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루포 작가로 유명하신 그 은유 작가님의 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결국 이런 특성화고 출신이라던가 현장 취업생들의 이야기, 청춘들의 그 어떤 착취당하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인터뷰한 책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 책을 읽어 보시면 어떤 개안의 순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제가 또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찰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작품, 전 코미디의 힘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이제 주변부를 배회하고 있는 어떤 한 그 나이든 영화 감독 지망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작품 정말 재밌게 봤고요. 미국 영화 중에 텐저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도 이제 그 미국의 그 트랜스젠더들의 삶을 어떤 굉장히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장인이 등장하지 않는 코다처럼 착한 트랜스젠더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 드자비하고 막 소변 뿌리고 난리 나거든요. 이제 그 어떤 그 코미디의 온도로 한번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은 배우님 요즘 보신 것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다양성 작품 있으신지요? 저는 최근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거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이게 멀티버스라는 그런 연출도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뭔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결국에 나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라는 걸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도 뭔가 쉽게 또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카데미 수상하셨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인상 깊었어요. 감독님 보셨나요? 이런저런 작품들. 미나리는 봤는데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쓰고 또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심지명 대표님의 네. 대표적인 대표작. 백상예술대상에서 맞네요.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 영화를 이제 20년도 전에 우리 한참 와라나고 운동이라고 해서 재개봉 운동하고 내 편의 영화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영화를 보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그 영화를 보는 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들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 주인공들을 보는 이 감흥이 너무나 컸고 또 임순애 감독님한테 너무 고마워지고 또 지금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됐지만 너무나 어리고 풋풋한 그 배우분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OTT가 좋은 게 옛날 영화도 다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작품들 서로 상대방끼리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이 아까 대기실에서 다음 소위 때문에 모든 영화는 경쟁작이다 해서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음 소위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영의 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상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특히나 어떤 그 지방 소도시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양성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 영화들이 상영할 기회를
쟁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내 영화가 잘 못 만들어서 관객이 안 오나, 내가 너무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볼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못했을 때 또 이렇게 그 힘들게 잊혀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영 환경, 또 어떤 그 상영 환경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 이런 것, 해법, 이런 것들도 지금 더욱더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소회가 좀 더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됐더라면 10만 관객보다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주리 감독, 폭로하자면 정주리 감독이 어머님이 다음 소회를 극장에서 안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한다고 VOD를 보셨다는데, 이유는 여수에 사시는데 일주일 만에 영화에서 내려서 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는 진짜. 그런 맞습니다. 아까 메가박스 그 말씀을 듣고 분들 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메가박스 관계자분들 계신다면 지금 잘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게 진짜 너무 웃으면서 얘기 듣긴 했지만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부모님께서 영화가 내려버려가지고 못 보셨다는 게 부디 이런 현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오늘 구찌 임팩트 어워드가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저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있다가 제 말까지 까먹었네요. 제가 너무 임팩트 있게 구찌 임팩트 어워드. 생각났어요. 근데 사실 다음 소희도 이 시스템하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 편의 영화가 관객분들께 닿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두 사람의 노력을, 뭐 내가 좋은 영화 만들면 되지, 내가 좋은 영화 제작하면 되지, 내가 좋은 영화에 출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산업의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영화임을 우리 모두가 알면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린다는 건 이 메가박스 관계자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가 추적해 들어가면 다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누가 어디, 마치 카프카의 성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계속 묻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소위에서 그냥 희망은 유진에게서 희망을 보잖아요.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사람에게서. 우리 모두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유진인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각자 지금 제작자이자 배우이자 감독이자 그리고 또 문학계의 거물이시 함께 앉아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이번에 1회로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뭐 다진 대회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작은 이야기라도 한마디씩 나눠보고,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주신 질문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배두나 배우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그런 다양성 영화가 그 배우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 한 배우의 힘이 얼마나 큰가, 클 수 있는가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못 되더라도 저한테 제안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명 대표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저는 다양성 영화만 2편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화 이제 도이아로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아무리 작은 이야기,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겼다. 너무 고맙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영화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번 영화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게 된 셈입니다. 그 믿음은 저한테 여전하고요. 훨씬 더 두터워졌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배우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우로서 일단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또 대중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의 생각을 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봐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소희가 이 세상에 나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벌써 영화를 한 45편 정도 만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뭐 극장 요금은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한국 영화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극장용 이 어둠 속에서 영화 한 편을 본다라는 이 고유한 경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의미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또 영화를 만들고 고민해야 되는지 또 OTT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영화는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긴장을 주고 좋은 긴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또 다음 소회를 통해서 만든 두 분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고 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고 그러면서도 성공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일 관계의 정체성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야말로 이런 좋은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다양한 주체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이제 그 카메라 앞뒤에서 열심히 가끔 예능 출연도 하고 교양 방송도 나오고 또 뒤에서 OTT 플랫폼에 드라마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저와 같이 관객의 입장에서 많이 다양하게 편견 없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5분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소회를 관람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서 저희의 이 질문과 응답에 또 여러분만의 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응답이 어쩌면 이 다양성 영화, 다양성 컨텐츠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관객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지 중에서 저희가 2개를 추려봤어요. 대화 안에 녹일 수 있는 것들은 녹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질문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질문 1.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영화라기보다는 한편의 장편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를 의도하고 연출하신 건지 이에 대해서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다큐멘터리 좀 느껴지는데 의도하셨나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관객분들이 이 소희나 유진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먼저 이 인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헤아려가는 방식으로 그 감정들을 쌓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계속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전개가 그렇게 좀 느리고 거리감이 있고 하더라도 긴장은 잃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따라가실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네, 다른 패널분의 의견을 딱 한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민 작가님. 네, 한국의 켄 로치,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느낌이었고 말씀하신 딱 그 정도의 장르적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 다큐적 성격의 어떤 소수자를 조명하는 그런 영화적 색채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도 비슷한 극영화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됐나요? 네.
혹시 신재만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같지는 않고요. 리얼리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쩌면 너무나 리얼해서 다큐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위에 나온 인물들 중에 다음 소위들을 위하여 어떤 인물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제일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변해야 되냐? 되게 가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희가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저는 소희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지만 교육부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또 노동부에서 또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죠. 미성년자하고 청소년자하고 현장 실습생이라는 아주 이 한국적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 결국은 다음 소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누구 한 사람으로 짚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공동의 책임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오늘 두 개의 질문을 제가 받아놨었는데요. 두 질문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그 재정을 환기시키는 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다음 소위가 상을 받았죠. 수상을 했는데요. 그 자리를 함께 환기시키는 주입 게스트 비지트 행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영화의 그리고 컨텐츠의 다양성, 공정, 포용의 가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